하면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375페이지에 우리 금융론 하고 있는데요. 저당의 상환 방법 하겠습니다. 네,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죠. 아마 올해 출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지금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전부 다 고정금리 하에서의 상환 방법입니다. 고정금리.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공부했잖아요. 네, 고정금리 하에서의 상환 방법이고, 그리고 이자만 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원리금 상환 방식이에요.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우리 지난달에도 했었죠, 다. 이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계산 문제 이제 5월달에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한번 그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 균등 상환인데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출 원금이 1억이고요. 1억. 대출 기간이 10년. 대출 이자율이 10%. 네. 이런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런 대출을 이제 갚아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원금 균등 상환으로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자, 어떻게 갚아가느냐. 자, 대출 기간이 10년이니까 1년, 2년, 3년, 10년 동안 돈을 갚아가겠죠. 그리고 차입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리금이라고 그럽니다. 원리금. 그래서 은행에는 이 원리금을 낸다, 이 뜻이죠.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리금을 불이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은행에 납부하는 돈, 불이배. 네. 자, 원금 균등이라고 그랬어요. 원금 균등. 대출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아라, 이런 뜻이죠. 그럼 대출 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 원금 1억이죠? 이 1억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매년 얼마씩 낼까요? 1,000만 원씩 내겠죠?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원금을 10년 동안 갚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일까요? 네, 1억에 대한 이자 10%니까 이자도 1,000만 원이 되겠죠. 첫 해에는 얼마를 냅니까, 은행에? 2,000만 원을 내게 되겠네요. 2,000만 원. 시험에서는 요런 걸 계산 문제로 잘 물어봅니다. 원리금 자체. 자, 그럼 둘째 이자는 얼마일까요? 네? 900만 원? 그렇죠. 원금 1,000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 이자는 잔금에 대해서 내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잔금이 지금 9,000이에요. 9,000에 대한 이자니까 이제 이자가 얼마다? 900만 원이 되겠네요. 900만 원. 네. 그러면 둘째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1,900만 원이 되겠네요. 1,900만 원. 자, 여기서 보면 이자가 얼마 줄었어요? 100만 원이 줄었죠. 이자가 1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에 갚은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큼 준 게 되겠죠.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갚아가니까 이자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인 100만 원씩 매년 줄겠다, 그죠? 맞아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갚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큼씩 줄어든다. 그러면 3년 셋째에는 이자가 얼마였겠습니까? 800만 원이었겠죠. 그래서 이건 1,800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네.
자, 이 원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불입하는 납부하는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들죠? 원리금이 줄어들어요? 원리금이 감소해요? 원리금이 감소해. 그래서 이걸 체감형이라 그래요. 원리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은 대출 초반에 많이 납부하고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 납부하는 불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금이 감소한다. 원리금이 감소한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아까는 원금 균등이었지만 이제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뜻이죠. 원리금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10년 동안 은행에 돈을 낼 겁니다. 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거 두 개를 합친 원리금을 납부를 하겠죠. 원리금. 이게 불이익이네요. 자, 원리금 균등이 됐기 때문에 이 원리금을 똑같이 내겠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리금 균등액을 구해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액. 자, 이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하죠? 원리금 균등액 구하는 식. 네, 이거 꼭 아셔야 되죠. 대출 원금에다가 네,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이 공식은 꼭 아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액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자료에서는 아마 저당 상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당 상수가 제가 편의상 그냥 0.16이라고 그래 볼게요. 10년짜리 10%의 저당 상수이라 자료가 줘요. 10년짜리 10% 저당상수 0.16이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편의상 저렇게 정한 겁니다. 편의상. 네.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은 대출 원금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고 저당상수가 16%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원리금 균등액은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은행에 매년 1,600만 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계속 갚아간다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첫 해 원금을 잘 물어봅니다. 원금. 이 부분을 물어본다. 물론 둘째 원금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둘째도 물어볼 수 있지만, 네. 그 원금 어떻게 구합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자를 구해야 돼, 이자. 이자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자를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10%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얼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첫 해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 되겠네요. 600만 원. 네. 이해되세요? 자, 그럼 둘째 이자는 얼마일까요? 이자는 항상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600만 원 갚았잖아요. 그러면 잔금이 이제 9,000? 그렇죠. 9,400에 대한 10%니까 이자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940만 원이에요. 940만 원. 그러니까 이자가 60만 원 줄었잖아. 맞습니까? 항상 줄어드는 이자는 직전에 갚았던 원금에 대한 이자만큼 줄어든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두 개 합친 게 1,600이 돼야 되니까 660만 원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원금에 해당한 부분 어떻게 됐어요? 얼마 늘었어요? 60만 원이 증가했죠? 네. 이자는 60만 원 줄었지만 원금에 대한 부분은 6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항상 변화가 없죠. 맞아요? 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은 일정하다, 그죠? 원리금은 일정하는데 원리금에 있는 원금 부분은, 그렇죠, 원금 부분은 증가한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원리금에 있는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가한다.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요, 자, 원금 균등 상환에서 1회차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이었죠. 그래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1회차 불이백 그러면 안 돼요. 이자, 네, 1회차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다. 불이백 그러면 안 됩니다. 불이백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지급분이 동일하다. 이자 부분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금 부분을 똑같이 내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원리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원금 부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정식 또는 점정식 상환입니다. 자, 이 최정식 상환과 점정식 상환은 소득이, 지금은 소득이 별로 없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갚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갚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갚고 나중에 많이 낼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은행이 내는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증가하는 방식.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원리금이 줄어들어. 원리금이 일정해. 원리금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을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율이 1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자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자를 내는 납부액은 1,000만 원을 다 안 내. 400만 원만 낸다. 예를 들어서 은행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납이자, 이자를 못 낸 이자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둘째 해에 대출 잔금이 어떻게 되느냐? 대출 잔금은, 자, 이 사람 원래 지금 대출 1억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해에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다 못 냈잖아요. 그래서 대출 잔액은, 대출 원금은 그대로 있고 하나도 못 갚았으니까 이자 얼마 못 냈어요?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잔금이 어떻게 됩니까? 1억 600만 원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대출 초반에는 원금을 못 갚고 이자도 다 못 갚다 보니까 대출 초반에는 대출 원금보다 대출 잔금이 더 커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르죠? 네, 이걸 부의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험에서 최정식 상환에서는 대출 초반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주면 고마운데 그렇게 안 내고 출제자는 요 용어를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초반에는 대출 잔금이 원금보다 커질 수도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의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상환 뜻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됐습니까? 네. 자, 교재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 원금은 어떻다? 불변,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자는 항상 줍니다. 이자는 줄겠죠. 원금을 갚아가니까. 원금을 갚아가면 이자는 줄어요. 조금이라도 갚으면. 이자는 감소하고 줄칩니다. 원리금이 감소한다. 원금 균등, 원리금 감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체감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초기 상환액이 가장 많고 줄칩니다. 초기 상환액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원금균등과 여기 보세요.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둘 중에 초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큰 게 뭐라고요? 원금균등은 초반에 돈을 많이 갚는 거예요. 그럼 후반부에 갈수록 돈을 작게 갚겠다, 그죠? 초반도 많이 내고 후반도 많이 내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적게 냈다는 얘기는 후반에 많이 내겠다는 얘기고, 초반에 많이 냈다는 얘기는 후반부에는 작게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 가장 많이 갚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후반에는 상환액이 가장 적지. 자, 3번 봅니다. 줄칠게요. 대출자 입장에서, 줄칩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자금 회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위험을 감소시킬 때는 무슨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줄 때 대출기관이 위험을 가장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맞아요. 대출자 입장입니다. 차입자 입장이라 그러면 안 되고 대출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을 비교하는 걸 잘 물어보거든요. 자, 중도에 상환하러 갔어요. 물론 여기서 중도 상환은 초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초반.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 초반에 상환하러 갔어요. 중도 상환.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잔금이 작게 남을까요? 원금균등이 돈이 작게 남아있겠죠? 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 상환 시 잔액이 가장 작다. 맞아요? 잔액이 작다는 얘기는 잔금 비율이 가장 적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부 비율이 가장 적다 그래도 돼요. 대부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부채를 나타내거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대부 비율이 가장 작아요. 그럼 잔금 비율이 가장 적다는 얘기는 상환 비율은 어떨까요? 가장 높다 이래야 되겠지.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이 가장 적다는 얘기는 이 방식 중에서 상환 비율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당연한 얘기인데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50%는 반 갚은 거잖아요. 그럼 10년 중에 5년 딱 지나면 반 갚겠지. 맞아요? 원금을 똑같이 갚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상환기간의 2분의 1 정도 경과해야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5번에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 적용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맞아요? 네, 그런 뜻이네요.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동그라미 1번에 줄쳐야 돼요. 원금은 증가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금은 증가한다. 줄쳐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은 불변이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4번 볼게요. 대출금 50%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아까 원금 균등은 2분의 1 합각되면 되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초반에 갚는 돈 중에 이자가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반을 지나야만이 반을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 되겠고. 최정식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초기에 원리금 상환 지불액이 낮으나 지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죠. 별표합니다.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은퇴 예정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차입자에게 유리해요. 주택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 조금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조금만 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3번에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그 부의 상환이 뭐냐? 융자 잔금이 융자 원금보다 크다. 이걸 우리가 부의 상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융자 잔금이 대출 잔금이죠. 네, 그런 뜻이니까요.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정식 상환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위험이 작아요? 위험이 크지.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은행의 위험이 커지면 이자율도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출자의 위험이 크고 세 가지 상환 방법 중 가장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높은 금리죠. 은행의 위험이 크면 금리가 높다니까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초기 대출 비율은 어떻겠어요? 작겠죠? 초기 대출 비율이 낮죠. 근데 또 대출 치겠습니다. 자금 회수가 느리므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그리고 차입자가 중도 상환할 때 잔액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좀 많은 내용을 봤지만, 자,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이 줄어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꼭 기억합니다. 처음에 많이 낸다. 세 가지 방식 중에 처음에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한다. 원리금 줄어든다. 처음에 많이 낸다. 줄어든다는 말은 처음에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원리금 균등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내는데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절대 적으면 안 돼. 절대 적으면 안 돼.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승.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최정식, 처음에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겠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됐어요? 출대정환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야. 자, 그리고 나서 중도에 상환하러 갔다. 중도에 상환할 때 얘는 별로 안 물어봐요. 이 둘이 잘 물어봐요. 중도에 상환하러 갔어요. 얘가 잔금이 작게 남아있고 얘가 잔금이 더 많다. 왜? 많이 갚았으니까. 맞아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5월달 과정에서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때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6페이지 보시면 핵심 정리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체크하셨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림을 볼 때는 제가 항상 뭘 보라 그랬어요? 축을 보라 그랬죠. 근데 이 그림은 조금 축에 말이 없는 게 조금 그래요. 자, 376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맨 위에 하나짜리 그림이 있죠. 하나는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직선이고 있잖아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기간. 그럼 여기가 뭘까?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원리금이죠. 이 원리금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걸 뭐라고 적어놨어? 원리금 균등. 맞아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거 원리금 일정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지. 처음에 조금 내고 갈수록 많이 내니까 최정식.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금 균등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축에 거기다 원리금 이렇게 적어주세요. 축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 거는 그 밑에 있잖아요. 37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77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3번에 오른쪽 그림을 보죠. 왼쪽 거는 보지 말고요. 오른쪽 거 봐보세요. 자, 그것도 축을 보니까 이제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뭐예요? 잔금이죠. 잔금인데 처음에 조금 높아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위에 볼록한 그 부분이 부의 상환이에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가 잔금이고 여기가 이제 기간, 시간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대출 원금이거든. 대출 원금.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대출 원금 부분이란 말이에요. 처음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요 금액을. 그럼 시간이 갈수록 원래 잔금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잔금보다 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부의 상환이란 말이야. 그 위로 볼록한 그림이 나오면 그는 최정식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2번에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잔금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직선으로 안 줄어들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줄어들죠. 처음에는 잔금이 많이 안 준단 말이야.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많이 줄죠. 맞습니까? 자, 근데 1번은 보세요. 1번 376페이지 1번 376페이지 1번에서의 잔금은 직선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정하게 줄어들죠. 직선으로 줄어들잖아요. 요거 계속 얼마씩 줄어들고 원금이 잔금이 1000만원씩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줄잖아요. 축이 뭐일 때? 잔금일 때.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세 개를 합치면, 자, 여기가 잔금일 때. 여기는 기간이고요. 그럼 이 금액이 이게 대출 원금이 되겠죠. 대출 원금이에요. 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잔금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주는 게 뭐라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만기야. 대출 만기야. 이게 대출 만기. 잔금이 제로가 되니까. 이게 뭐라고? 원금균등. 그죠? 자,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처음엔 조금밖에 안 줄어들다가 뒤에 갈수록 이게 팍 줄어드는 방식. 이게 뭐라고요? 원리금균등. 초반에 원금보다 잔금이 더 커지다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 뭐라고요? 최정식.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는 이게 부의 상환이란 뜻이죠. 그런 그림이네요. 혹시 그림이 시험에 나올까봐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의 상환 방식까지 봤어요. 자, 넘길게요. 자, 이제 383페이지에 382페이지 한번 볼까요? 382페이지 보시면 그 계단식 상환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거 거의 안 냅니다. 안 내는데 혹시나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모의고사 봤나요? 모의고사 봤어요. 나 시험 좀 봐야 되겠네. 자, 계단식 상환 모의고사 같은 데서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자, 그 줄 하나 칠게요. 이 계단식은 원리금 균등과 최정식을 합친 방식이에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원리금 균등과 최정식을 합쳤다. 여기 모의고사 한 번씩 나와. 자,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죠. 자,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2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자, 보겠습니다.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금자리론 줄치고요. 보금자리론을 지급하죠.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직접적인 대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돈을 직접 주진 않는다고요. 그럼 돈을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줘요. 여기는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금자리론 이 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보증서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대출은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주택보증공급. 주택보증. 3번에 주택연금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이 주택연금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을 하지만 실질적인 돈은 누가 준다? 은행에서 줘요. 여기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자, 4번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MBS를 발행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마크 보이세요? 네, 그 당구장마크 별표 하나 하세요. 우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주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체가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운용 주체는. 근데 국토부 장관이 은행에다가 위탁 맡겨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 하나 체크해 두세요. 아니나 다를까 시험에 나왔었죠. 38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5번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영. 틀렸죠? 보이세요? 네. 거기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보금자리론입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뭐 시험에 최근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기본적인 것만 봅시다. 네. 자, 이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보금자리론을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도 그러고요.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여기에 대한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좀 저렴하겠죠. 직접 가서 받는 것보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주택을 담보로 몇 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이번에 보니까 시중은행 등을 통해 업무를 취급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자, 신청 대상 볼게요. 연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줄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돼요. 그 전부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들에게, 뭐 다 낮다기보다는, 네, 연소득 7천만 원이면 낮다고 할 수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그리고 동그라미 비율에 보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에게 이제 허용이 되고요. 자, 대상주택 봅니다. 장기주택자금 대출 제도니까 당연히 뭐만 되겠어요? 주택만 되겠죠. 공부상 주택만 된단 말이야.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뭐만 된다? 주택만 돼요. 그럼 주택이 아닌 건 안 되겠네? 당연하지. 그럼 상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됩니다. 오피스텔 안 됩니다. 자, 뒤에 6억 초과 주택 제외 줄치세요. 6억 초과 안 돼요. 6억 초과하는 주택은 되지 않는다.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6억 초과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별표. 그리고 이제 대부 비율은 뭐 70%까지다.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이런 거 참고로 보시고. 5번 대출금리 별표. 네, 고정금리를 합니다. 고정금리 기억하셔야 돼요. 고정금리. 그래서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돼요. 25년 없어요. 25년 없죠, 거기? 네. 10, 15, 20, 30. 네, 25년 없어요. 자, 상환 방식 보겠습니다. 자,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조금 공부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최정식은 거기 단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이유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 돈을 많이 갚아야 되는데 60세인 분한테 최정식 해주면 돈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는 보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요, 거치기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거치기간은 뭐냐면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원리금 같이 갚아야 돼. 자, 3번 별표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조기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해 둡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금자리로는 네, 부부 합산 소득 얼마? 7천만 원이야. 기본 가장 낮은 만기가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이야 돼.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었죠. 네. 얼마 초과하는 주택은 되지 않는다. 6억 초과 주택 안 됩니다. 자, 금리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다. 중도상환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적격대출 기본형 이런 거까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 보세요. 보충학습의 그 무슨 대출입니까? 디딤돌 대출이죠. 디딤돌 대출. 이 디딤돌 대출도 조금 전에 봤던 보금자리론하고 성격이 흡사해요. 흡사한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신청 대상 볼게요. 아까 우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 이하였어요? 근데 얘는 그렇죠. 6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6천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쭉 내려 넘기십니다. 자, 대출 금리 한번 보세요.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 보금자리로는 무슨 대출이 무슨 금리요? 그렇죠.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예요. 5년 단위 변동금리. 그러니까 5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대상주택 보세요. 당연히 이것도 그렇죠. 주택만 됩니다. 주택만. 자, 근데 아까 우리 보금자리로는 얼마 초과주택 안 된다고 그랬어요? 6억 초과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기억해 보세요. 5억 이하만 돼요. 5억 이하야. 그러니까 좀 더 조건이 좀 까다롭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게 우리 뭐라 부릅니까? 이런 거를. 국민주택 규모라 그러죠? 네, 요런 주택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득도 봐야 되고, 집도 5억 이하이고, 주택의 크기도 그렇지, 제한이 돼 있다 이 뜻이죠. 그런 경우만 된다. 나머지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 한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금자리로는 대출 한도가 최소 얼마까지 됐었어요? 최대 3억이었죠? 3억이었잖아요. 최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는 6억이었잖아요. 보금자리로는 6억인데다가 6억 초과주택 안 된다 그랬지? 6억 이하 집만 되고 최대 금액이 얼마였어요? 3억이었거든. 근데 디딤돌 대출은 대출 그 자체, 집 자체가 5억 초과주택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최대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최대 금액이 얼마다? 2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네, 여기도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체크만 해놨다가 지금부터 막 외우지 말고요. 시험 CD에 임박 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외워봤자 다 잊어먹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도 아니니까 제가 시험 또 다가오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5번에 주택연금 나오죠. 주택연금은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주택연금은. 그럼 주택연금도 어디서 취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그럼 주택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네, 노후에 일정한 소득은 없고 자기 집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 자기 그 집을 처분해서 받았던 연금을 이렇게 정산하는 제도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주택.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담보대출은 내가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금을 한꺼번에 받죠? 그리고 나서 그냥 나눠 갚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저당이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내가 집을 담보로 했지만 처음에 돈을 한꺼번에 받아요. 연금식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연금식으로 받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그 집을 처분해서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인 저당하고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죠. 일반적인 저당은 목돈 받고 나눠서 갚는 방식인데 이 주택연금은 내가 은행으로 나눠서 받고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갚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보통 역저당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저당 방식과 거꾸로다. 역저당, 역모기지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역저당, 역모기지 이런 글자 나와 있죠. 자, 오른쪽 볼게요. 가입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요건. 자, 거기 보시면 가입 요건에 가입 가능 연령이 있죠. 네, 일단 주택연금에서는 가입 요건 일단 잘 알아놔야 돼요. 가입 요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첫 번째, 연령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즉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몇 살?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둘 다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61살인데 배우자는 45세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니은은 일단 참고로 놔두고요. 크게 자,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 봅니다. 기억에 얼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9억 이하예요. 9억 이하. 그럼 이 말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안 해줘요. 9억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금자리로는 얼마나 그랬어요? 6억
6억 초과 주택은 대출 안 된다 그랬죠? 주택연금은 얼마라고요? 9억 초과 안 돼요. 9억 이하만 돼요. 그럼 여기도 주택연금이니까 당연히 뭐만 되겠어요? 주택만 되겠죠? 그럼 상가는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됩니다. 공부상 주택만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원칙적으로 주택연금도 주택 하나만 되는데 이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여러 채. 근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집을 다 합치니까 9억을 초과해. 그러면 안 돼. 근데 갖고 있는 집을 다 합쳤더니 9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집 하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억 초과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합치니까 9억이 초과가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년 안에 그 집 한 중에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 집을 갖고 있는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6억이야. 그럼 11억이잖아요. 안 된단 말이야. 원래는 9억 초과하잖아. 근데 내가 3년 안에 이 중에 하나를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으로 하고 받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3년 뒤에 안 팔았어. 처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해지죠. 계약 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주택 볼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택만 됩니다. 주택만. 그래서 시가 9억 이하인 주택.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니은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있죠. 이 노인복지주택은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잖아. 준주택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얘는 된다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주택법상의 주택만 되는데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가능하다.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실버주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분양형이죠. 분양형.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분양형이라 보통 그래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괄호 안에 보세요. 단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줄하나 쳐놓으세요. 조금 이따 확정기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거기 복합용도주택이라는 게 있죠. 자, 복합용도주택은 건물이 있는데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거야. 만약에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에요. 그럼 이거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상가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잖아. 상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에서 2분의 1 이상이야. 그때는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그때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뭐만 된다? 주택만 된다. 근데 안 되는 게 있다. 9억 초과 주택은 안 된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상가는 돼요, 안 돼요? 걔는 왜 안 돼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오피스텔은요? 왜 안 돼요? 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지. 주택만 된다는 거야. 근데 주택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9억 초과 주택.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이 아닌데 되는 게 있더라고. 그게 지자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 중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주택은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안 헷갈려. 네. 자, 됐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거주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집이 자기 집이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집을 누가 전세를 주고 난 딴 데 살잖아. 안 됩니다.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돼 보니까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라 돼 있죠. 가입이 안 돼요. 일단 그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자, 그 다음 연금 지급 방식 보세요. 연금 지급 방식 줄치겠습니다. 종신 방식이 하나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종신 방식 뜻이 뭘까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확정 기간 방식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받겠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387페이지. 돌아왔습니까? 자, 아까 가입 연령 보세요. 가입 연령. 거기 니은부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연소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55세에서 74세 이 사이일 때만 뭘 할 수 있다? 종신 방식은 그냥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데 확정기간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거다 보니까 연령에 약간 제한을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체크해내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또 볼게요. 아까 우리 지자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정기간 방식은 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이런 것도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연금 지급 방식 다시 오세요. 자, 종신 방식 다시 볼게요. 종신 방식은 다시 종신 지급과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있어요. 혼합 동그라미 합니다. 혼합. 이 혼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수시 인출. 그러니까 우리 주택연금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금액, 주택의 가치를 평가해요.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얼마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매달 뭐 연금을 3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정했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뭐 애를 뭐 장가를 보내야 된다든지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받을 연금 중에서 우리 보험 중도 인출하는 것처럼 중도에 필요한 양만큼 조금 인출해 쓸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혼합 방식이라 그래요. 혼합 방식. 그러면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도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나오면 수신출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럼 확정기간 방식에도 보면 확정기간 혼합이라고 있죠? 이 혼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뭘까요? 수신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확정기간 혼합은 대출 한도의 45%까지 돼요. 네. 우리 개론은 이렇게 숫자 가지고 막 이렇게 연금에서 숫자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진 않습니다. 50%, 40% 괴롭히진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단 주택은 9억 초과 주택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건 잘 내요. 그런 건 잘 내요. 우리가 주택 관련 대출이라든지 주택연금에서 되지 않는 주택들 있잖아요. 잘 냅니다. 아까 보금자리로는 6억 초과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디딤돌은 5억 초과 안 된다 그랬어요. 주택연금은 9억 초과 안 돼. 이런 거는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 밑에 대출 상환 방식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보정기간과 종료 사유입니다. 네, 이것도 체크. 그 주택연금에서는 일단 가입요건 중요하거든요. 가입요건, 나이. 어떤 주택만 되느냐, 이 잘 물어보고요. 그리고 종료 사유도 알아야 돼요. 종료 사유. 자, 종신기간 방식을 가정했을 때 확정기간은 당연히 그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겠죠. 종신기간 방식을 가지고 했을 때요. 동그라미 1번에 부부 모두 사망하면 종료가 돼요. 부부 모두 사망 당연히 끝나죠. 조금 이따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한번 볼까요? 가입자만 사망했대.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연금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 남편이. 한 주택연금을 5년 정도 받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가 일단 받을 수 있어요. 자, 배우자가 받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소유권을 배우자한테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동안 5년 동안 누가 돈을 받았어요? 남편이 받았죠? 그럼 앞으로 배우자가 받으려면 그동안 남편이 받았던 돈을 배우자가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해가지고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돼.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배우자가 받게 됐잖아요. 그럼 그 배우자까지 죽으면 종료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채무 인수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그 종료지 뭐. 종료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안에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 인수 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에 소유권을 상실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종료지. 이 주택연금도 은행에서 물론 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행해 주지만 은행에서 돈을 줄 때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권을 상실했대. 그럼 당연히 안 주겠지. 맞아요. 그럼 소유권 상실의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 보면 줄 하나 치겠습니다. 화재. 뭐 매각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고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종료입니다. 없잖아. 담보할 만한 게. 집이 불타가 다 없어졌는데 뭘 믿고 계속 연금을 주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화재. 3번 보세요. 장기 미거주. 아까 제가 거주 요건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안 사는 거야. 1년 이상 미거주. 그러면 종료입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더라. 그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 뭐 사유 같은 게 있거든. 그때는 이 예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4번. 제가 아까 9억 초과는 집을 다주택자인데 합쳤더니 9억이 초과했어. 그럼 어떨 때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3년 안에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4번 처분 조건 약정을 미이행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종료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출금 상환인데요. 적용금리 별표입니다. 2개, 별표 2개. 무슨 금리라고 돼 있어요? 변동금리예요. 잘 알아놔야 돼. 아까 보험자료로는 뭐였어요? 잘 내요. 그래서 잘 물어봐요. 비교가 되잖아요. 보험자료론하고 주택연금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잘 물어본단 말이야. 보험자료로는 6억 초과 안 된다고 그랬죠? 주택연금 9억 초과 안 됩니다. 보험자료로는 고정금리잖아요. 주택연금 변동금리예요. 자, 고정금리 아까 중도상환 수수료 있었나요? 네. 있었죠? 얘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가입비 및 연보정료가 있네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일종의 수수료예요. 수수료. 보정료를 내야 돼. 초기 보정료 내고 연보정료 내요. 그게 보니까 초기 보정료는 1.5%, 연보정료는 0.75% 이렇게 나오죠. 네, 퍼센트 같은 경우는 잘 물어보진 않지만 딱 반이에요. 지금 초기가 1.5고 연보정료는 잔액의 0.75 반이네요. 네, 그 다음에 상환 보겠습니다. 상환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자, 이제 사망을 했어요. 가입자가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처분해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집을 처분했더니 5억이야. 처분 가액이 5억이에요. 그런데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은 금액이 3억이야. 3억. 그럼 2억 남죠? 그럼 2억은 상속인들에게 줍니다. 남으면 줘요. 자, 그런데 집을 파는데 5억인데 연금은 8억 받았어요. 연금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럼 집을 처분해서도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으면 준다. 모자라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남으면 준다. 모자라다고 상속인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연금이 나왔는데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그럼 무조건 X야. 상속인에게 청구할 일이 없어. 아시겠죠?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뭐 남을 정도로 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혹시나 이제 뭐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고, 뭐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뭐 나머지 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당연히 1순위로 건재당해야 돼요. 자, 내가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뭐 신한은행에 대출이 돼 있잖아. 그럼 1순위 빼야 돼요. 그걸 건재당을 삭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당연히 1순위가 된 상태에서 됩니다. 그럼 그 대출 갚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주로 이제 중도 인출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출해가지고 갚고 이제 받는 식으로 보통 하죠. 그런 내용 1순위로 제공해야 돼요.
제3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해야 되고 거기 살아야 돼. 자기 살아야 돼. 그런 내용이고요.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도중에 이사를 간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사를 가면 원칙적으로 종료입니다. 이사 가면 원칙적으로 종료야, 종료. 왜 그럴까요? 담보로는 집이 바뀌어버렸잖아. 그죠? 종료야. 그럼 새로 이사 갔지? 그럼 그 집을 다시 해가지고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집이 바뀌어버렸잖아요. 6번에 도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료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집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사 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종료 사유입니다. 이사도. 7번 한번 볼까요? 가입자가 오래 살거나 집값의 폭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결손은 당연히 정부가 보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9번, 10번 별표하세요. 자, 지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택연금에서 매기간 연금 수령액 구하라 그럴 때 그 뒤에 뭘 쓴다고 돼 있어요? 감채기금 개수 써요. 매기간 연금 수령액 뭐 쓴다? 감채기금 개수. 자, 10번은 기간말 상환액이죠. 기간말 상환액은 연금 수령액에다가 뭘 곱한다? 연금의 내가계수 곱합니다. 그 식을 좀 나중에 시험 치기 전이라도 꼭 한번 봐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좀 봐둘 필요가 있겠다. 그 시계 2개 별표해놨다 나중에 꼭 보고 가세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래서 연금 수령액 구할 때는 감채기금 계수를 이용하고 기간말 상환액은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보충학습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좀 쉴게요. 보충학습에 보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있죠. 네, 그거 좀 요거 체크 좀 해놓고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시험에도 나오고 한 적도 잘 없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입주자 저축. 이거 우리 주택법에서 공부하시죠, 이거? 네. 그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입주자 저축 제도가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청약저축, 청약기금, 청약부금 있었는데 통합이 됐어.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예전 거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데요.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그 2번 봅니다. 2번. 자,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등을 가리지 않고 줄칩니다. 모든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별 없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할 수 있다. 모든 주택. 그럼 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면적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예전 국민주택 규모 이런 게 없다고요. 모든, 알겠죠? 모든 주택이 다 된다. 모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줄칩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 나이 제한 없이 줄치세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이 말이야. 신청자에게 제한이 없어. 그럼 주택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청약 자격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단 보세요. 19세 미만인 자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9세 전에는 1순위가 될 수는 없지만 19세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1순위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에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보면 참고로 볼게요. 자,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예금도 있고 부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전환 안 돼요. 전환하지는 못한다.
전환하지는 못한다. 그동안 내가 불입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종합저축으로 돌려주세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로 7번 보세요. 신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6번하고 비슷한 취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일단 누구나 모든 주택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네, 조금 쉬었다가 정권론 보겠습니다.